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라면 한 그릇과 김치 한 접시.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는 설명 불가능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 라면과 김치를 곁들이는 영상들이 도배되고 댓글창은 이 조합에 대한 연구 보고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 열풍의 마케팅도 광고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하고 기록하며 이 맛을 탐닉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반짝하는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거대한 문화적 파동이 전 세계의 식탁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점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특별한지 더 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숫자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식품 유통 시장을 분석하며 저는 단 한 번도 제 데이터를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매출 그래프, 소비자 선호도 곡선, 시장 점유율 변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절대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예측 모델은 98%의 정확도를 자랑했고 회사는 제 분석을 토대로 수백억 달러를 움직였습니다. 그런 제가 2019년 가을 뉴욕 맨해튼의 한 슈퍼마켓 통로에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분기별 시장 조사를 위해 직접 매장을 방문하곤 했는데 그날도 여느 때처럼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식품 코너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턴트 라면 코너 앞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반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브랜드만 비어 있었어요. 일본 라면, 태국 라면, 이탈리아 파스타 제품들은 그대로인데 한국 라면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고 담당 직원에게 물었더니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다 채웠는데 벌써 다 나갔네요. 이거 일주일에 3번씩 채워도 모자라요. 저는 즉시 본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지난 18개월간 미국 내 한국 라면 판매량이 427% 증가했다는 사실을요. 4배가 넘는 성장률이었습니다. 식품업계에서 이런 수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성장세가 광고 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곧바로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의 마케팅 비용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한국 라면 회사들이 해외 시장에 쏟아부은 광고비는 경쟁사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도 판매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배워온 시장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가 밤을 새웠습니다. 무엇이 이 현상을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소셜미디어 데이터부터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2018년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라면을 먹는 영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이색 음식 도전 정도로 시작했어요. 매운 라면을 먹고 괴로워하는 모습, 웃으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들 전형적인 챌린지 콘텐츠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영상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매운맛에 적응했다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매워요, 중독됐어요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자 영상 제목 자체가 변했습니다. 점심으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면 먹어야겠다. 비 오는 날엔 라면이죠. 챌린지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댓글 데이터를 분석하고 구매 후기를 읽고 재구매율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섬뜩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라면의 재구매율이 다른 인스턴트 식품의 3배가 넘었습니다. 보통 인스턴트 식품의 재구매율은 20에서 30% 정도예요. 한번 먹어보고 괜찮으면 가끔 다시 사는 정도죠. 그런데 한국 라면은 달랐습니다. 첫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재구매하는 비율이 72%였어요. 그것도 단순히 한두 번 더 사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유행이라면 6개월이면 끝납니다. 1년이면 완전히 식어요. 그런데 이 현상은 2년째 가속도가 붙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뭔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월 저는 런던으로 출장을 갔어요.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과의 미팅 때문이었는데 일부러 하루 일찍 도착해서 시내 곳곳의 매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라면 코너만 유독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특정 연령대가 아니었어요. 20대 대학생부터 60대 노부부까지 인종도 다양했습니다. 백인, 흑인, 인도인, 중동인 모두가 한국 라면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백인 남성이었는데 장바구니에 라면을 5봉지나 담고 있더군요. 실례지만 이거 자주 드세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먹어요.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이제 이거 없으면 허전해서요. 허전하다는 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의존이었어요. 습관이 된 거죠. 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모두에게서 비슷한 대답을 들었어요.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을 것 같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 이제 이게 편해요. 다른 라면은 이제 맛이 안 나요. 밍밍해서 못 먹겠어요. 비 오는 날, 피곤한 날, 스트레스 받는 날 자동으로 이걸 찾게 돼요. 이건 학습된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한국 라면에 맞춰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놀랍도록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설득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한번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어느새 익숙해진 거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 라면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고 싶었어요. 저는 경쟁 제품들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일본 라면, 태국 라면, 베트남 쌀국수 비슷한 가격대의 인스턴트 제품들이 수십 가지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라면만 유일하게 실패 확률 0%에 가까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품들은 조리 방법에 따라 맛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물의 양, 끓이는 시간, 불의 색이 조금만 실수해도 맛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한국 라면은 달랐습니다. 누가 끓여도 어떻게 끓여도 거의 같은 맛이 나왔어요. 저는 이걸 요리 실패 방지 설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 라면은 애초부터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스프의 배합, 면의 두께, 권장 조리 시간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먹는 외국인도 요리에 서툰 10대 청소년도 바쁜 직장인도 모두 같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품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장 점령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여름 저는 김치 판매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었고 배달 음식과 간편식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치 판매량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020년 3월부터 김치 판매량이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만 전년 대비 680% 증가했어요.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프랑스 890%, 독일 750%, 영국 820%. 이건 말이 안 됐어요. 김치는 외국인들이 가장 거부감을 느끼는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냄새, 맵기, 발효된 식감 서양 사람들의 입맛과는 정반대에 있는 음식이었죠. 실제로 2015년까지만 해도 김치는 틈새 시장의 이국적인 제품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저는 다시 소셜미디어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라면에 김치를 넣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한국인들이 올린 라면 꿀조합 영상이었어요. 라면에 김치를 넣고 계란을 넣고 치즈를 올리는 그런 영상들이었죠. 외국인들은 호기심에 그걸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댓글들을 읽어보면 그 변화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김치 냄새가 너무 강한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매운맛이 라면이랑 잘 어울려요. 이제 김치 없이는 라면을 못 먹겠어요. 김치가 떨어져서 슈퍼에 다녀왔어요. 라면은 있는데 김치가 없으니 안 되더라고요. 6개월이면 사람들의 미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냄새가 익숙해지고 싫어하던 신맛이 입맛을 돋우는 요소가 되고 두려워하던 매운맛이 없으면 허전한 맛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냉장고에 항상 비치해둬요. 항상.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걸 아시나요? 이건 더 이상 이국적인 음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필수품이 된 겁니다. 우유, 달걀, 빵처럼 냉장고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된 거죠. 저는 전율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분석해온 그 어떤 제품도 이런 전환을 이뤄내지 못했어요. 코카콜라도 맥도날드도 네스프레소도 아무도 6개월 만에 사람들의 일상 습관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치는 해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김치인지, 왜 지금인지, 왜 이렇게 빠른지 그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치의 확산은 건강 트렌드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어요. 2019년부터 서구권에서는 장 건강, 프로바이오틱스, 발효식품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발효식품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김치가 등장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광고도 없었고 마케팅 캠페인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내버려뒀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퍼뜨렸어요. 이거 건강에 좋대요. 장 건강에 최고래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엄청 많대요. 바이럴 마케팅의 완벽한 형태였습니다.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직접 광고하는 거죠.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저는 이 현상을 자발적 전염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한국은 강요하지 않았어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품을 내놓고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입소문을 만들고 입소문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2021년 봄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파리의 한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치 코너 앞에서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누가 사는지, 어떻게 고르는지,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젊은 프랑스 여성이 카트에 김치를 3통이나 담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유기농 김치와 일반 김치를 비교하며 고민했어요. 10대 소년이 엄마에게 이거 사야 돼요. 라면에 넣을 거예요. 라고 조르는 모습도 봤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상이었어요.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했어요.
판매량, 재구매율, 소셜미디어 언급량, 검색량, 리뷰 점수 모든 지표를 하나하나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식습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국 방식으로요. 라면과 김치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다른 품목들도 추적했습니다. 떡볶이 소스, 고추장, 된장, 참기름, 김 하나하나가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시도합니다. 한두 달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6개월 지나면 필수품이 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각의 식민지화였습니다. 아니, 식민지화라는 말도 맞지 않았어요. 강제로 바꾼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적응해서, 스스로 한국 식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1년 여름 본사에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식품의 글로벌 습관화 비가역적 시장 재편의 시작. 임원진 회의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모두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1년? 2년?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전환이에요. 사람들의 미각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한국 음식의 인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식문화의 재설계예요. 그리고 한국은 이걸 광고 한 번 없이, 강요 한 번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한 임원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결국 지역 음식으로 회귀할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익숙한 걸 찾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한국 음식이 익숙한 게 되어버렸어요. 젊은 세대에게 김치는 이미 피클이나 사우어크라우트보다 더 익숙한 음식입니다. 라면은 파스타나 빵보다 더 자주 먹는 음식이 됐고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학가의 기숙사 설문조사 결과였어요. 가장 자주 먹는 야식을 물었더니 1위가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피자도 햄버거도 아니었어요. 라면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말했어요. 이건 전략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전략일 뿐이에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이 현상의 근원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대체 무엇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었나? 저는 한국 식품 산업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라면 회사들은 1980년대부터 이미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입맛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입맛을 목표로 삼았어요. 매운맛의 강도, 스프의 구성, 면의 질감 모든 게 수십 년에 걸친 실험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김치 제조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서양인도 먹을 수 있는 김치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줄이고 매운맛을 조절하고 유산균 함량을 표준화하고 20년에 걸친 개량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2019년에 폭발한 겁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40년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은 40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저는 2022년 초 마지막 확인을 위해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곳들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식문화를 가진 나라들이에요. 외국 음식이 침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들이죠. 그런데 저는 방콕의 세븐일레븐에서 한국 라면이 가장 잘 보이는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노이의 시장에서 김치를 파는 노점상을 봤어요.
자카르타의 대학 식당에서 학생들이 라면에 김치를 넣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무기로 썼어요.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스며들고 나니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입맛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습관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습관은 광고로 바꿀 수 없습니다. 습관은 오직 시간으로만 만들어지고 시간으로만 바뀌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봄 뉴욕에 제 아파트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냉장고에도 김치가 있었어요. 저 역시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슈퍼에서 집어들었고 한번 먹어봤고 계속 사게 됐고 이제는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변화는 숫자로 포착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다는 걸요. 전 세계 냉장고가 같은 냄새를 내기 시작한 건 데이터가 말해주기 훨씬 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업계 전체를 감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공포였어요. 저는 그날 밤 뉴욕으로 긴급 소환됐습니다. 맨해튼 53가의 본사 최고층, 평소엔 절대 쓰지 않는 특별 회의실에 북미와 유럽의 주요 식품 기업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그 분위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공식 안건은 글로벌 인스턴트 식품 시장 동향 분석이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할 건 한국이라는 것을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각국의 시장 점유율, 판매 추이, 소비자 선호도 변화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요. 유럽 최대 식품 그룹의 마케팅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는데 그의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18개월간 유럽 시장에서 우리 인스턴트 제품의 판매량이 23% 감소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제품은 340% 증가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통제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제권. 그 단어가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시장 점유율 하락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통제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해왔어요. 대규모 광고로 소비자의 취향을 만들고 마케팅 캠페인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유통 네트워크로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눈높이에 놓이는 제품, TV 광고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는 브랜드, 유명 인사가 추천하는 음식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있었어요.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제품은 완전히 다른 경로로 퍼지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개인 블로그, 유튜브 영상, 친구 간의 입소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채널들이었습니다. 광고를 차단할 수도 없었고 유통을 막을 수도 없었어요. 더 무서운 건 사람들이 우리 제품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한국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돈을 받지 않는데도요. 북미 지역 책임자가 발언권을 잡았습니다. 건강 이슈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 라면의 나트륨 함량은 WHO 일일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라 위생관리 기준이 까다로워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 소비자들의 우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제품들도 나트륨 함량은 비슷했습니다. 어떤 건 더 높았어요. 그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건강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울 시간도 없이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소비 패턴이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30년간 봐온 어떤 트렌드도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깊숙이 소비자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식 매운 라면 라인을 개발합시다. 발효 채소 제품군을 출시합시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집중합시다. 한국 스타일의 패키지 디자인을 적용합시다. 저는 그 회의를 나오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신뢰와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자리에서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비슷한 제품을 만들면 시장을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2022년 여름 업계는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의 한 대형 식품 회사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었어요. 그들은 K-스타일 스파이시 누들이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패키지는 한국 라면과 놀랍도록 비슷했고 김치맛 발효 채소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은 돈은 $1200만. SNS 마케팅에만 $500만 투입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모든 플랫폼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이 제품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패러디한 광고도 만들었고 K-팝 스타일의 뮤직비디오 광고까지 제작했어요. 저는 담당자로서 이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매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달의 결과를 봤을 때 저도 놀랐어요. 판매량이 예상치의 180%를 달성했습니다. 초도 물량이 3주 만에 완판됐어요. 회사는 성공을 자축했고 경쟁사들도 황급히 유사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한 기업은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아예 서울 스파이시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서울 매운맛이라고 크게 써놓고 한국 전통 문양을 패키지에 넣었어요. 심지어 한국인 모델을 기용해서 광고를 찍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한 회사는 발효 채소의 건강함을 강조한 프리미엄 라인을 출시했고 독일 기업은 오가닉 김치 스타일 사우어크라우트를 내놨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유사 제품으로 넘쳐났어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달의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9월 중순 보고서가 제 책상에 도착했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재구매율이 12%였어요. 첫 달에 샀던 사람들의 88%가 두 번째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재앙이었어요. 정상적인 식품의 재구매율은 최소 40%는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즉시 소비자 리뷰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뭔가 맛이 달라요. 한국 라면만큼 맛있지 않아요. 김치 대신 들어간 채소가 이상해요. 냄새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그냥 원래 먹던 한국 제품으로 돌아갔어요. 굳이 이걸 살 이유가 없네요. 비슷해 보였는데 완전히 다른 음식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수백, 수천 개의 리뷰에서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매운 라면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한국 라면이었어요. 발효 채소가 아니라 김치였습니다. 이건 맛의 문제도 성분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한국 제품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다른 제품을 먹으면 단 한 입만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망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맛이 다른지, 왜 사람들이 그 차이를 즉시 감지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연구소에 샘플 분석을 의뢰했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성분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트륨 함량, 매운맛 지수, 면의 탄력 객관적 수치로는 한국 제품과 우리 제품이 비슷했어요. 어떤 항목에서는 우리가 더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달랐다고 말했어요. 이건 화학 분석으로 잡히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10월 직접 소비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뉴욕, 런던, 파리에서 각각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제품에서 우리 제품으로 바꿨다가 다시 한국 제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찾았어요. 런던에서 만난 30대 영국 여성 사라의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처음 그 일본 회사 제품을 샀을 때 포장이 비슷해서 별 생각 없었어요. 가격도 조금 저렴했고요. 그런데 먹어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기대한 그 맛이 아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라면 면이 조금 달랐어요. 한국 라면은 쫄깃한데 그건 좀 푸석했어요. 스프도 비슷한데 뭔가 깊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함께 들어간 김치맛 채소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치 특유의 그 발효된 맛이 없었어요. 그냥 매운 양배추 같았어요. 그래도 먹을 만했지 않나요? 먹을 만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먹어야 하죠? 제가 원하는 맛을 아는데 그냥 그걸 사면 되잖아요. 굳이 실험할 이유가 없어요. 굳이 실험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파리에서 만난 40대 남성 장 피에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저는 2년 전부터 한국 라면을 먹어왔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4번은 먹어요. 제 입맛에 완벽하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독일 회사 제품을 먹어보니까 뭔가 가짜 같더라고요. 진짜를 흉내낸 느낌? 가짜. 그 단어가 핵심이었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원본이 있었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비슷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걸 복제품, 모조품, 가짜로 인식했어요. 뉴욕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에밀리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포장이 비슷해서 실수로 샀거든요. 집에 와서 끓여 먹다가 이거 아닌데? 했죠. 뭔가 속은 기분이었어요. 왜 한국 제품인 척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 제품으로 당당하게 팔면 되잖아요. 저는 50명의 인터뷰를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너무 늦게 뛰어든 겁니다. 이미 시장의 기준이 형성된 후였어요. 그 기준은 한국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기준을 완벽하게 학습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도 사람들에게는 원본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리고 원본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왜 복제품을 사겠습니까? 저는 본사에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모방 전략의 구조적 실패 한국 식품 시장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보고서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한국 제품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그것을 한국 제품의 열등한 복제품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재구매율 12%는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모방 전략은 실패할 것이며 오히려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만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렸고 더 공격적인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유명 셰프를 고용해서 우리 제품이 더 건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무료 샘플을 배포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는 마케팅을 했습니다. 정통 한국 방식이라고 광고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은 K-팝 아이돌을 모델로 기용했어요. 한국어 자막을 넣은 광고를 만들고 한국 드라마 협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프로젝트가 조용히 중단됐습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실패를 인정하진 않았어요. 전략적 재편, 포트폴리오 조정, 시장 상황 변화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완패했습니다. 2023년 1월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갔어요. 서부 지역 판매 전략 회의 때문이었는데 회의가 끝난 후 현지 지사장인 마이크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제가 3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어요. 전형적인 미국인이었습니다. 햄버거와 스테이크를 사랑하고 맥주를 즐기고 매운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 사람이었죠. 제가 아는 한그는 김치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평범한 미국 중산층 가정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냄새였습니다. 김치 냄새가 났어요. 마이크의 아내 캐서린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김치통이 3개나 보였습니다. 빨간 뚜껑의 대형 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 고추장, 된장, 참기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캐서린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스파게티예요. 근데 요즘은 스파게티 먹을 때 김치를 꼭 곁들여 먹어요. 한번 해봤더니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스파게티에 김치요? 제가 놀라서 묻자 마이크가 웃으며 끼어들었어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배워왔더라고요. 한번 해봤더니 의외로 맛있어요. 이제는 이게 없으면 허전해요. 저는 그날 저녁 그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스파게티 옆에 김치가 놓였어요.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파게티를 한 입 먹고 김치를 집어 먹었습니다. 14살 된 딸 에이미는 김치를 스파게티 위에 올려서 먹기도 했어요. 아빠, 내일 점심 도시락에 라면 넣어줘. 김치도 같이.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마이크가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신라면으로 할까, 불달구로 할까?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전한 문화적 통합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 미국 가정의 일상 언어가 되어 있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마이크에게 물었습니다. 마이크, 언제부터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2020년쯤? 코로나 때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라면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사봤죠. 그리고 처음엔 너무 매워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좋아하니까 자꾸 먹게 됐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턴 뭐랄까 이게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 캐서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김치가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냄새도 너무 강하고 맵고 시고 근데 마이크랑 애들이 계속 먹으니까 저도 조금씩 먹게 됐죠.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직접 사러 가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냉장고에 김치가 없으면 불안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 가족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본 데이터들, 제가 읽은 수천 개의 리뷰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소비자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부했다가 익숙해지고 결국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난 3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문화를 추적했어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 시간과 한국 식품 판매량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 시간이 증가하면 정확히 3개월 후 해당 지역의 한국 식품 판매량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그 증가세는 드라마 시청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넷플릭스 상위 10위 안에 든 한국 드라마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들에서 음식이 등장하는 장면을 분석했어요.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에피소드당 음식 장면이 58번 나왔어요. 그중 60% 이상이 라면, 김치, 치킨 같은 일상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절대 설명하지 않았어요. 배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라면이고 이게 김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여줬습니다. 비 오는 날 라면 먹는 장면, 스트레스 받을 때 김치 씹는 장면, 친구들과 치킨 먹으며 수다 떠는 장면, 혼자 있을 때 간단히 라면 끓이는 장면. 이 장면들이 수십 편의 드라마에서 수백 개의 에피소드에서 반복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수억 명이 그걸 봤습니다. 매주 매달 몇 년 동안요. 저는 전율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었어요. 광고는 이걸 사세요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 장면들은 달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그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세요라는 메시지는 거부하지만 이렇게 살아요라는 모습은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그 드라마가 재미있고 배우가 매력적이고 스토리가 감동적이면요. 사람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했어요. 주인공이 비 오는 날 라면 먹으면 시청자들도 비 오는 날 라면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주인공이 스트레스 받을 때 김치를 먹으면 시청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졌어요. 이건 동경이었습니다. 동경은 광고보다 1000배 강력해요. 저는 한국 정부의 문화 콘텐츠 지원 정책까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 정부는 1990년대부터 꾸준히 드라마와 영화 제작을 지원해 왔습니다. 연간 수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콘텐츠 내용에 절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을 보여주세요. 한국 문화를 홍보하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이야기를 만들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작가들은 자기들이 아는 이야기를 썼어요. 자기들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라면 끓여 먹고 김치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소주 마시고 그게 전부였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였으니까요. 광고는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은 진실처럼 보입니다. 저는 2023년 여름 유럽으로 마지막 출장을 갔어요. 은퇴를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식품 산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혼자 파리 시내를 걸었습니다. 생미셸 근처의 한 대학가 카페에 들어갔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프랑스 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라면 어때? 내가 어제 새로 산 불닭볶음면 있어. 좋아. 김치도 있어? 당연하지. 김치 없으면 라면이 무슨 맛이야. 그럼 내 집에서 끓여 먹자. 나 치즈도 가져갈게. 오케이. 그럼 7시에 와. 저는 그 짧은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프랑스 젊은이들에게 라면과 김치는 이제 한국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음식이었어요. 파스타나 샌드위치를 선택하듯 자연스럽게 라면을 선택하는 거였죠.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맛있으니까, 편하니까, 익숙하니까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은 한국 음식으로 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음식이니까 사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했어요. 맛있으면 다시 사고 계속 사고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고 나면 국적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카페에서 나와 생강변을 걸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업계에 첫 발을 들였을 때만 해도 세상은 명확했어요. 미국 음식, 유럽 음식, 아시아 음식 각자의 영역이 있었고 그 경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고 햄버거는 미국 음식이고 스시는 일본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한국이 그 경계를 조용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피자 먹을 때 김치를 곁들이고 햄버거와 함께 라면을 시키고 스테이크 옆에 고추장을 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재정이었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음식인가가 아니라 이게 맛있는가로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그 새로운 기준에서 압도적으로 강했습니다. 저는 에펠탑이 보이는 다리 위에 섰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아무도 이 변화를 막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부도 기업도 문화보호론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요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누가 김치를 먹어라, 라면을 사라고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좋아했고, 스스로 일상으로 받아들였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마지막 작업이었어요. 제목은 한국의 조용한 승리 시간과 일상이 만든 문화적 지배였습니다. 저는 이틀 밤을 새워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결론 부분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저 시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점령하려 하지 않았고 강제로 바꾸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상이 되고 나면 그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은 생존과 같은 말이니까요. 이제 전 세계 냉장고는 같은 냄새를 냅니다. 김치 냄새요. 그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이건 음식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본사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2023년 12월 15일 정식으로 은퇴했습니다. 은퇴 후 첫날 아침, 저는 뉴욕 아파트 주방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2통, 고추장, 된장, 참기름, 그리고 한국 라면 5봉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 역시 완전히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요. 라면을 꺼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그리고 라면을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진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진 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4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제품을 개량하고 기준을 높이고 품질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이 준비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드라마가 전 세계로 퍼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번 먹어보고 익숙해지고 그 모든 과정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좋은 것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시간은 좋은 것의 편이라는 것을요. 저는 라면을 다 끓여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치를 곁들여 한 입 먹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전 세계가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되돌릴 수 없게요. 한국은 세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상이 된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저는 은퇴한 분석가로서 가끔 슈퍼마켓에 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관찰해요. 한국 라면 코너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김치를 고르는 가족들, 장바구니에 고추장을 담는 젊은이들. 그들은 모릅니다. 자기들이 역사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걸요. 수백 년 후 사람들은 21세기 초를 이렇게 기록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전 세계의 식탁이 조용히 바뀌었다. 전쟁도 강요도 법도 없었다. 단지 좋은 음식과 좋은 이야기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입니다. 숫자로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숫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목격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건 데이터로 포착되기 전에 이미 일어나니까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팔았어요. 광고가 아니라 일상을 보여줬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시간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김치와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일주일에 4번은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리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이 모습을 봤다면 믿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변화는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걸요. 조용히, 천천히, 일상의 반복 속에서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혁명을 완성했습니다. 아무도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는 혁명을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김치를 먹고 라면을 끓이고 한국의 맛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김치가 있는 냉장고를 보며 자랄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음식입니다. 냉장고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 아무도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먹었어라고 말하겠죠. 그리고 그게 한국이 원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기억되는 승리가 아니라 당연해진 일상으로요. 저는 라면 그릇을 다 비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아침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깨어나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김치를 먹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냉장고에 한국 라면이 들어있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있어요. 조용히 자연스럽게 멈출 수 없게요.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고 일상을 내주었고 시간이 증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막을 수 없는 전략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해외 감동 이야기와 한국의 선택이 만든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